미국 뉴욕 매트를 비롯한 모마, 구겐하임 등 여러 미술관 투어를 우리 전원경 교수님의 해설과 저의 맨하탄 가이드와 더불어서 금융 전문가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뉴욕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 특히 이제 뭐 캐나다랑 지금 뭐 난리도 아닌 것 같은데 과연 큰 그림은 어떻게 지금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건지 우리는 또 어떤 주먹을 맞을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밤새 그 소식은 들으셨죠? 예. 그 뭐 캐나다 총리랑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온타리오주 뭐 전기에 뭐 관세를 매기네 어쩌네 하는 거 이런 얘기를 이제 보셨을 텐데 딱 보면 트럼프는 한번 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우린 더 할 거니까 요게 이제 기본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 새로운 소식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좀 넘었나요? 근데 쫓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 게 네. 대외 정책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가 큰 나라들부터 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캐나다, 멕시코. 근데 어쨌든 캐나다, 멕시코가 미주 대륙이 있기도 하고 주변국이고 미국의 경제액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 중국부터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캐나다, 멕시코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웃부터 이제 못 살게 굴고 있는 형국이고 그런 형국에서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캐나다 입장에서도 사실은 미국 경제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없이 살 수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끌려가는 것은 국격이라든지 자존심에 상처가 있으니까 이제는 캐나다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싸우다가 이제 온타리오 주합국까지 이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치고받고 해가지고 추가 관세 부과한다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또 이제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무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여주는 좀 다른 트럼프 다루기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대비되고 있는데 어쨌든 캐나다는 멕시코와는 다르게 강경 노선을 좀 추구하고 있어가지고 캐나다가? 한동안 그러한 마찰이라든지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건은 그럼 캐나다가 숙였다고 봐야 돼요? 어쨌든 그 숙였다고 치고 받고는 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캐나다가 약자이기 때문에 네. 한번 그 자존심을 세우고 나서 이제 그 합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체면은 또 세우고 이제 그 이제 실리도 이제 그 얻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새로 총리가 됐는데 되자마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좀 체면도 안 서고 일단 강경하게 딱 그렇지 않겠습니까? 캐나다도 나름대로 선진국이고 지역의 강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너무 끌려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50일째 주다 이러면서 굉장히 캐나다 국민들의 그 자존심을 다 긁어놨잖아요. 네네. 총리한테 옛날에 뭐 주지사라고 부르고 맞아요. 그리고 트리도 총리가 어쨌든 그러한 그 모욕감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내적 문제가 있지만 사퇴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총리가 들어왔는데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향후 정치적 행보에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고려도 있겠죠. 아니 근데 저는 막무가내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친한 캐나다도 우리 이 정도 하니까 나머지 나라들 잘 봐라 이 메시지인지가 약간 헷갈리는데 사실 캐나다는 어쨌든 미국이랑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들이 캐나다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왜냐면 돈 내는 사람은 어쨌든 미국이 훨씬 더 크니까 뭐 자동차를 수입해주든 뭘 해든 여튼 훨씬 더 미국이 큰 해변문을 쥐고 있을 테니까 뭐 캐나다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캐나다를 이렇게 막 때려버리고 막 약간 사실 사이도 원래는 좋았던 것 같은데 막 밟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뭘 위한 건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이든 파트너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원칙이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치적 말폭탄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지금 트럼프 이기행집에서 보여주는 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야 된다. 네. 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무역수지 큰 국가들부터 이제 때리기 시작한다. 그게 캐나다든 멕시코든 중국이든 아무 상관없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면 똑같이 때릴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캐나다나 멕시코는 좀 당혹스럽긴 하겠지만 네. 그 과거와 다른 미국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 목표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목표 지향적으로 트럼프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캐나다, 멕시코 그러니까 과거에는 바이든 행정부 같으면 그런 고려를 하지 않았겠죠. 동맹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중시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그 접근법이 이제 아예 목록에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트럼프에게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뭐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맹 파트너 협력 그것보다는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빨리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 세게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큰 나라부터 때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 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어쨌든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네. 강한 나라가 움직이면서 흔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갈팡질팡하면서 가고 있다고는 생각 보일 수 있지만 네. 트럼프는 자신이 세운 그런 목표에 하나하나씩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본인들 그래도 이제 본인의 우방 내지는 뭐 동맹 가까운 나라 이런 나라들은 어쨌든 좀 중국이라는 큰 적 혹은 뭐 그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힘을 좀 잘 비축하고 혹은 이제 자기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싸워야 이게 잘 될 싸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적인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그 동맹의 중요성, 그러니까 바이든도 그렇고 전통적 워싱턴 셈법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맹은 미국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비용을 투여하고 그다음에 뭔가 좀 허용해 주면서도 끌고 가는 게 궁극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 거다. 이러한 인식이 있는데 트럼프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죠. 예,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새로운 그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전투에는 이제 성공적일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전쟁이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거고 미국의 패망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가 빨리 끝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네.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인식이 다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마크 카니 신임 총리가 이제 왔는데 굉장히 첫 인상부터가 강했잖아요. 앞으로 이 일은 계속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강하게 일성을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뭐 국제 정치라든지 그 국제 협상을 보면 힘의 논리가 좌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정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뒤에 가서는 치열하게 협상하면서 주고받기를 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에 있어서는 캐나다가 약자기 때문에 저항은 하겠지만 그래도 캐나다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극단으로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미국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실리를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극단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캐나다랑은 밤새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들려온 소식이 우크라이나랑 지금 미국은 휴전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다 된 것 같고 러시아만 이제 여기에 사인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본격화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30일 휴전에 대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그 미국 특사가 조만간 그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논의를 통해 가지고 휴전 합의를 이끌어낼 것 같고요. 뭐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안전 보장이라든지 네. 뭐 광물 협정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관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 특별히 지금 이제 이슈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 건가요? 예를 들면 뭐 국경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물 뭐 협정 관련돼서는 일단 미국이랑 우크라이나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고 러시아도 현재
지금 점령했던 요 상황만 유지되면 러시아도 큰 불만이 없는 그 정도 상황은 되는 거죠 지금.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하는데 유럽 동맹들도 있잖아요. 유럽 네, 국가들이 유럽. 유럽 국가들도 있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거예요. 불편할 건데 캐나다에 비해서 훨씬 더 힘이 없는 나라가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안전 보장을 우크라이나가 미국 굉장히 강하게 요구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전 보장과 그다음 영토 분할 문제 이 부분인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카드가 없거든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설전을 벌이다가 네. 카드를 더 잃은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전 보장을 요구하면서 설전을 벌이다가 그 백악관에 쫓겨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 이후에 미국이 뭐 정보 제공이라든지 군사 지원을 아예 끊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더 할 수 없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안전 보장 얘기는 끊이지도 못하고 부분 휴전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미국으로부터 군사나 정보 지원을 다시 해달라. 이거를 협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울면 겨자먹줄이 이제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걸 지켜보는 러시아는 웃고 있고 네. 유럽 동맹들은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는 협상이고 굉장히 어려움, 지난한 협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지난한 협상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총성이 멈추고 어떤 그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이제는 어떤 그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네. 지난하게 이제 그 지루한 어떻게 보면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한테 그때 너 카드가 없잖아. 너네 네. 갖고 있는 카드도 없는데 뭔 얘기야? 이제 이렇게 막 따졌잖아요. 그게 이런 거네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지켜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 또 하나 뭐냐면 좀 그 사소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정상회담 할 때는 꼭 통역을 써야 된다. 그리고 선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꼭 통역을 써야 된다. 그렇게 네. 지도자끼리 설전을 벌이면 감정적으로 가면 국익이 절대 도움이 이익이 안 되는 게 된다. 아니다. 그래서 네. 한 템포 서서 건너서 통역을 하면 아무래도 말이 좀 정제돼서 통역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사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보기에 참 약간 동정표는 많이 구했을지언정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요. 전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잔인한 현실이다. 그러네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카드 없는 게. 아니 그래서 그때 막 음모론 많이 나왔었잖아요. 제이디 벤스가 네. 일부러 긁으려고 시작부터 그랬다. 막 이런 카드를 잃게 그러니까 이게 다 음모론이니까 그냥 재미삼아 하는 얘기인데 카드를 잃게 만들기 위해서 막 기획된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런 논리구나라는 게 이제 좀 와닿게 되네요.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음모론일 수 있죠. 네. 근데 거기에 응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크라이나 입장인데 거기에 응했고 그래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네. 있는 거고 또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결국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과 편지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네. 이제는 다시 백악관으로 가야 돼요. 가서 이제 굴욕적으로 어떤 그 협정에 대해서 합의한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해야 될 거고 이제 기자회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의기양양할 거고 젤렌스키 대통령 얼마나 굴욕적이겠어요. 전보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어쨌든 사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잔인한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카드가 없다는 게 더 명확해졌고 그래서 그렇지. 오히려 그러니까 종전 협정은 오히려 이제 단계를 밟아갈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노련한 거죠. 그렇게 보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니까 진짜 무슨. 진짜 힘의 논리입니다. 네. 근데 러시아와 트럼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까워지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인데 그 가까워짐으로써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건 뭐기 때문에 트럼프는 저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트럼프 이경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미국을 방문하신 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워싱턴 사람들도 정말로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기적으로 되는 대로 가는 건지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전통적인 셈법이면 러시아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적성국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한테. 네. 그래서 가까워질 수가 없는데 그거를 뛰어넘어가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방의회에서 합동연설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경제 안정을 미국 내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에너지 정책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연방 정부의 어떤 구조 조정하고 재정 감소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을 얘기함에 있어 가지고 화석 연료 에너지를 막 채굴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의 에너지를 네. 갖다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에너지 산업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고 미국 그 기업들 이 갖고 있는 가격 그 제품 가격 경쟁을 높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그 석유나 천연가스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 세계 3대 산유국이 미국, 사우디, 러시아잖아요. 네. 그럼 러시아는 어떤 이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꼭 협력해야 되는 활용도가 굉장히 큰 그런 국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난달에 18일이죠. 그 사우디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이 열렸을 때 네. 종전 관해서는 이제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만 하고 네. 구체적으로 한 얘기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 네. 경제협력 어떻게 할 건가 이 얘기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는 전통적인 세법에서 벗어나 가지고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에너지 산업에 있어 가지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네. 이와 더불어서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힘이 세기 때문에 네. 러시아하고 함께 해야지 전쟁을 빨리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빨리 못 끝나거든요. 그럼 바이든 때 했던 것처럼 지지 멸렬하게 이제 그 전쟁이 계속되는 거고 러시아가 저항하면 3차 세계대전 때문에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빨리 끝난다는 목적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해야 된다는 목적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좋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전에 바이든 행정부는 몰랐을 리가 없지만 동맹을 중시하면서 이게 목록에 안 올라온 건데 네. 트럼프는 그 셈법을 버리니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렇게 미국이 변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나의 스탠스를 바꾸니까 다른 많은 대안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 계속 이게 하다 보면 꼭 결국 그 귀결되는 게 자꾸 북극 항로가 떠올라요. 캐나다 그러니까 사실 북미 대륙하고 러시아가 이제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위에서 보면 딱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캐나다를 자꾸 왜 51번째 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캐나다랑 러시아랑 바로 붙어 있고 거기에 북극 항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셈법들이 좀 있을까요? 북극 항로를 어떻게든 해보고 싶지 않은. 좋은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주 대륙을 보면 북미를 보면 미국이 있고 위에 캐나다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왼쪽에 알래스카가 있고 오른쪽에 그린란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전체가 그 트럼프 입장에 거기 전체가 다 미국의 영토면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린랜드, 캐나다. 네. 그래, 그러니까 알래스카는 이제 네. 미국 거고 캐나다는 51번째 주가 되고 그린란드까지 덴마크로부터 뺏어온다면 이번에 연방의회에서 의미심장함을 했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린란드 주민들의 독립하려는 그 의지를 갖다 지지하고 네. 미국에 들어온다면 환영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극 항로를 보면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물동량 도로 다닐 때 네. 보면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광물이라든지 전략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적성국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면 네. 미국 동부로 날라올 수 있는 가장 최단 거리가 그렇다고 그린란드 위로 하더라고요.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린란드에 미국의 네. 레이더 기지가 군사 기지가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과거부터 미국이 침을 흘렸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주 대륙,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세계를 뻗어나가지만 집안 단속을 잘하는 것, 앞마당 뒷마당을 튼튼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캐나다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런데 이제 동맹이고 파트너 국가니까 존중을 해줬는데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셈법을 좀 달리하면 이게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으면 남는 건 그린란드만 남는 거잖아요. 네. 그린란드만 들어가면 완벽한 미주 대륙의 어떤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토가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될까요? 될 가능성도 혹시 있다고 보세요? 캐나다는 51번째 주는 안 되겠죠. 그건 당연히 안될 그런데 거. 이제 그린란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도 약간 좀 동의한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린란드 주민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덴마크의 보조금으로 살고 있는데 네, 덴마크보다는 미국이 낫겠지. 미국이 가깝잖아요. 미국이 더 가깝고 미국 힘권을 준다고 그러면 네.
그 한 6만 명도 안 되는 주민들이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용이하면 살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덴마크보다 시민권 준다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독립을 거기가 독립을 하면 네. 그리고 네. 미국 예를 들어서 자치령이 된다든지 네. 뭐 영토가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괌 같이 된다든지 이렇게 네. 되면 하와이 같이 하와이는 아니겠지만 괌 같이 된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그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똑같이 미국 시민의 어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하는 건데 조심스러우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을 하면 지지를 환영하고 미국으로 들어온다면 환영할 것이다. 그렇지만 뒤에 또 이제 여운을 남기는 거죠.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도 좋지만 다른 방식으로든 어쨌든 우리가 얻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음모론이지만 이제 물밑 작업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독립을 하게 만들고 미국에게 어떤 그 미국 영토 편입되는 네. 이러한 그 작업을 하지 않을까. 음모론입니다. 개인적인 추정이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왕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골든 비자 발급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린란드 주민 입장에서는 야 미국 시민 되려면 7억인가요? 7억 정도 500만 달러. 예. 네, 500만 달러에 7억 맞죠? 70억, 70억. 아 70억. 네. 그죠, 70억이죠. 네. 70억. 70억 내야 되는데 내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나? 막 이런 생각하지. 70억 그냥 버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그러니까 그 사실 투자 이미 제도를 EB5 제도를 갖다 폐지하고서 500만 달러 해가지고 심사를 하겠지만 네. 어떤 부유한 사람들 다 끌어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 심사하면서 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조건이 더 강화가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재밌는 거예요. 그거 하는 명분으로 뭔 얘기를 하냐면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500만 달러에서 100만 명만 하면 그 1조 달러가 된다. 그러면 상당한 그 연방정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고 그게 미국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우리 부자가 이런-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논란은 많이 되지만 지지층에서는 거부하지 않는 거죠. 아, 좀 거부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 그 돈으로 모든 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도 정치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그냥 일반적 시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씁쓸하겠습니까? 이게 다 모든 게 돈이구나 이렇게 되면 미국이 과연 그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자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일론 머스크랑은 괜찮은 거죠 지금?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중요한 네. 그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선거 때 이번 재선 캠페인 때 그 막대한 그 어떤 그 기부도 하면서 네.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은 그 총알이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이었거든요. 굉장히 그 부분에서 또 그 공급을 해줬고 이와 더불어서 그런 일론 머스크 같이 그 잘 알려진 셀럽 같은 분, 성공한 CEO가 자신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적극한다는 것은 표를 모으는 데 되게 유용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 하는 게 정부 효율부에서 어떻게 보면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연방 공무원들을 갖다가 이제 그 해고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연방의회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그 정부에서 얼마만큼 그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가 이걸 딱 하나하나 어떤 해외 원조 부분을 얘기하면서 하나 일일이 다 그 저기 열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얼마만큼의 그 돈이 가는데 말도 안 이런 얘기를 일일이 하면서 그러한 그 재정 낭비를 그 세금 낭비를 줄이는 그 중심에 일론 머스크가 있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줘요. 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연방 공무원들도 출근도 안 하면서 돈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그 트럼프 행정부 말하는 거 듣지 않으면 해고하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을 그 공무원 해결 해고하고 네네. 재정 지출을 줄이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제 안정을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정계적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출범 초기에 취임 초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이 성공해야 되고 그 에너지 가격이 낮춰져야 되고 연방 정부가 구조조정돼서 재정 적자가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봉에 일론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일론 머스크 제외하고 누가 그러한 손에 피를 묻히면서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주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 개의 중요한 국내 정치 축을 하나가 일론 머스크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그 유용하게 쓸 거고 네. 물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1년 더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정도가 이제 그 둘의 어떤 그 좋은 관계, 미롤이 그 지속되는 관계가 아닐까.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연방 정부의 어떤 재정 낭비나 이런 걸 줄여가지고 네. 이제는 트럼프가 이제는 좀 이렇게 쓱 이제 관계를 멀리 해도 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손에 피 묻힐 일은 일단 일론 머스크한테 해서 좀 욕먹게 좀 하고 그렇게 활용을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무슨 이익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던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네.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일론 머스크 같이 그 억만장자가 네.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그렇게 정적을 만들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네. 그걸 생각해 보면 어쨌든 경제인이니까 자기 사업이라든지 어떤 그 뭐 기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한 거죠. 뭐 그래서 스페이스X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그런 자기의 어떤 주력 사업들이 뭔가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토대를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돈을 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그러한 그 분야들이 네. 미래 산업이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범이나 제도 룰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지금 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우주 산업이라든지 어떤 배터리 산업 뭐 부분에 인공지능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유리한 그런 토대를 규범이나 제도를 만드는 그런 걸 하고 싶어서 네네네. 지금 들어가 정치적 영역에 들어서 어떤 비난을 받으면서 피를 묻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런 시나리오대로라면 정프로님 좀 마음이 놓이시겠네요. 이게 자율주행 규제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또 그 부분은 많이 있으니까 아예 없는 룰이니까 새 룰을 만들 때 테슬라에 유리하게 혹은 네. 뭐 스페이스X에 도움이 될 만한 룰로 만약에 정부가 이걸 뭐 해준다면 그건 뭐 충분히 머스크가 그죠. 그리고 할 만한- 또 그 중요한 말씀하셨잖아요. 규제 완화하는 것.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규제를 완화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목표도 이번에 의회 연설 때 얘기한 거예요. 그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규제 하나를 갖다가 만들려면 기존의 거를 10개를 없애는 조건을 하겠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네.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 친화적으로 뭔가 어떤 그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그 규제 완화라는 정책 목표와 그 맞게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를 싹 슬며시 밀어 넣어 가지고 네. 뭔가 이제 추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뭐 서로 뭐 꿍꿍이가 다 있겠지 뭐 얻을 그냥 거 없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냥 네. 뭐 머스크도 뭐 진짜 바보가 아닌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서로의 이익을 잘 추구할 것이다 네. 라고 우리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밤새 있었던 일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뭐 휴전 관련 큰 이슈들이 빵빵 터지다 보니까 네. 저희가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런저런 궁금증들 좀 해결을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트럼프 관련 뉴스는 야, 어떻게 매일 몇 개씩 이렇게 큰 뉴스들이 터지는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느끼는 게 뭐냐면 일기 때보다 확실히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붙일 만큼 제도적, 인적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에 네. 한 달 좀 넘었는데 한 1년 지난 것 같은 피로감이. 피로감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더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